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 전화 한 통. 그날은 그저 또 다른 평범한 화요일이었다. 언덕을 오르는 달팽이보다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그런 날. 나는 사무실에 앉아 종이 상자를 태운 맛이 나는 미지근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다. 이미 3번이나 검토한 엑셀 시트에 눈을 고정한 채였다. 머리 위 천장 형광등은 나른한 파리처럼 윙윙거렸다.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미개봉 메시지들로 이메일 함은 깜빡이고 있었다. 그때 책상 위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나를 눈 깜빡이게 만들었다. 형, 민호 형이었다. 우리 형제는 안부를 묻기 위해 그냥 전화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 형은 제주도에서 살았고 관광객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 사진을 찍어대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비싼 리조트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다. 우리의 대화는 드물었고 보통 생일이나 가끔 있는 명절 안부 인사에 국한되었기에 대낮에 걸려온 형의 무작위적인 전화는 정상이 아니었다. 나는 이미 뭔가 이상한 일이 있을 거라 예상하며 전화를 받았다. 동생. 형은 언제나처럼 태평하게 말했다. 무슨 일이야? 형?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기다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간단한 질문 하나. 내 아내, 지금 어디 있어? 나는 눈을 깜빡였다. 부산 출장 갔어. 일요일에 떠났는데. 왜?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이번에는 더 긴 침묵이 흘렀다. 그거 확실해? 형의 목소리에 무언가 변했다. 더 이상 태평하지도 농담 같지도 않았다. 왜 묻는데? 내 목소리가 굳어지며 말했다. 왜냐하면 형은 한숨을 쉬었다. 나 지금 우리 리조트 로비에 서 있거든. 근데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맹세코. 네 아내가 내 눈앞에 있어. 방금 다른 남자랑 같이 체크인했어. 방 안이 고요해졌다.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다. 뭐라고? 여기 있다니까. 민호 형이 다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맨발에 선드레스를 입고 향수 광고에나 나올 법한 남자랑 같이. 그리고 방금 네 체크카드로 허니문 스위트 결제했어. 나는 잠시 숨을 쉬지 않았다. 마우스 위에서 내 손이 굳었다. 커피는 갑자기 입안에서 모래처럼 느껴졌다. 모니터를 응시했지만 엑셀 시트의 숫자들이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귀에서 이명이 울렸다. 턱을 꽉 깨물었지만 나는 어쩐지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했다. 확실히 수진이 맞아? 확실해. 형이 대답했다. 내가 손 흔들었더니 걔도 손 흔들어주더라. 침묵이 다시 길어졌다. 나는 눈 뒤에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지끈거리는 두통을 밀어내려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알았어.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안다고 알리지도 말고. 알았어. 민호 형이 말했다. 내가 뭘 해주길 원해.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더 차가운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나는 책상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밖에서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 생각은 폭풍우 같았다. 내 아내, 6년 된 아내 수진.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직무 세미나에서 만났다. 그녀는 활기차고 날카롭고 자신감 넘쳤으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지 않는 종류의 여자였다. 그녀는 문을 걷어찼다. 우리는 즉시 잘 맞았다. 그녀의 학자금 대출이 거절되었을 때 나는 그녀의 대학원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내주었다. 그녀가 맨손으로 스타트업을 일굴 때 지원해 주었다. 그녀의 성공을 마치 내 성공인 것처럼 축하해 주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다른 남자에게 안겨 해변에서 웃고 있었다. 마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나는 민호 형에게 몇 가지 지시를 더한 후 전화를 끊고 의자에 무겁게 앉았다. 우리 은행 앱을 열었다. 거래 내역이 마치 비난처럼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오션뷰룸 85만 원, 샴페인 브런치 17만 원, 럭셔리 커플 마사지 26만 5천 원, 요트 선색 크루즈 32만 원, 총 도난당한 기쁨 243만 원. 각각의 청구는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내 카드로 결제되었다.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었다. 그녀는 데이트 약속을 취소하기 시작했다. 항상 피곤해했고 일에 지쳐 있었다. 내가 다가가면 그녀는 물러섰다. 모호한 변명으로 대화를 피했다. 나는 그것을 스트레스 탓으로 돌렸다. 나는 압박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공간을 주었다. 알고 보니 나는 그녀가 바람을 피울 공간을 준 것이었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방 건너편으로 무언가를 던지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신 나는 조용히 무감각하게 상황을 처리하며 앉아 있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나는 위험한 무언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소리 지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울지 않을 것이다. 나는 복수할 것이다. 나는 제주도로 날아가 해명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호텔 스위트룸으로 쳐들어가 그 남자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건 그녀가 예상할 행동이다. 그건 그녀가 대비할 행동이다. 하지만 나는 앉아서 생각하고 계획할 것이다. 그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쯤이면 그녀는 무엇에 맞았는지조차 모를 것이다. 나는 다시 전화를 들어 민호 형에게 다시 걸었다. 계속 지켜봐줘. 내가 말했다. 모든 걸 말해주고 걸리지 않고 사진을 보낼 수 있으면 보내줘. 형은 동의했다. 형은 항상 약간의 드라마를 좋아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는 같은 편이 되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비서에게 전화해서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 사무실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트북을 닫았다. 위스키 한 잔을 따라 소파에 앉아 거실 선반 위에 우리 결혼 사진을 응시했다. 그날 그녀가 웃던 방식을 기억했다. 그녀가 했던 맹세.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말할 때 갈라지던 그녀의 목소리. 그때 알았어야 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의미는 다음 반짝이는 것이 나타날 때까지라는 것을. 나는 잔을 이에 부딪혔다. 그녀는 내가 바보라고 생각했다. 내가 결코 알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내가 누구인지 잊었다. 그녀는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패턴을 보고 내 삶을 구조와 정밀함 위에 세웠다는 것을 잊었다. 그녀는 낙원에서 부주의한 게임을 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녀에게 배신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참이었다. 그리고 제주도는 그녀가 평생 잊지 못할 마지막 장소가 될 것이었다. 배신이라는 것의 재밌는 점은 한 번에 덮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물처럼 서서히 스며든다. 처음에는 느리게, 그러다 당신이 홍수 속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모든 것을 적셔버린다. 그날 밤 나는 불 꺼진 거실에 앉아 그 모든 것이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유일한 소리는 잔에 부딪히는 얼음 소리와 머리 위에서 천천히 삐걱거리는 에어컨 소리뿐이었다. 나는 다시 은행 명세서를 쳐다보며 마치 범죄 현장 보고서처럼 피해 내역을 스크롤했다. 커플 스파 패키지, 선셋 크루즈, 축구팀을 먹일 수 있을 법한 룸서비스. 모든 영수증에는 내 이름이 있었고 내 돈이 그들의 환상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가 쌓아 올린 것을 가져다가 바람 피우는 데 필요한 휴가 자금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나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은 아니다. 대신 나는 민호 형에게 다시 전화했다. 그 남자 묘사 좀 해봐. 나는 또 다른 잔을 따르며 말했다. 형은 웃었다. 웃겨서가 아니라 너무 터무니없어서였다. 키 크고 모델 같아. 왠지 알지? 해변에서 스키니진에 로퍼를 신는 게 모래 알레르기라도 있는 것 같아. 아까 그녀가 그 남자 뺨에 키스하고 손도 잡았어. 동료라고 하기엔 너무 편안해 보였어. 나는 눈을 감았다. 형이 틀리지 않았다. 나는 이미 직감적으로 그것이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이메일은 최근에 모호해졌다. 더 이상 수요일에 돌아갈게나 3시에 클라이언트 미팅 같은 건 없었다. 단답형 답장이거나 유령 같은 침묵뿐이었다. 나는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공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그것을 주었고 그녀는 그것을 제주도까지 가져갔다. 고마워. 형, 계속 지켜봐줘. 네가 뭔가 말했다는 거 알리지 말고. 이미 그러고 있어. 민호 형이 대답했다. 참고로 숙박 예약 내 전체 이름으로 했더라. 부끄러움도 없이. 물론 그녀는 그랬을 것이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을 생각했다. 내가 늦게까지 일할 때 그녀가 나를 기다려주던 방식. 내 끔찍한 농담에 웃어주던 방식. 어느 순간부터 그 웃음이 사라졌고 나는 그게 언제였는지 몰랐다. 어쩌면 그냥 알아차리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당장 그녀와 대면하고 싶은 생각이 위산처럼 가슴을 태웠다. 제주도로 날아가 그들의 스위트룸에 쳐들어가 현장을 덮치는 것을 상상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녀의 반응을 상상했다. 그녀는 아마 헐떡이고 울고 애원하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내가 그녀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이야기를 비틀어 내가 그녀를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만들지도 모른다. 피해자가 악당이 되는 것이다. 아니 나는 그녀가 폭로되길 원했지만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폭로되길 원했다. 그건 소리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드라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실뿐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우리 은행의 공유 폴더를 열었다. 모든 거래 내역이 빵 부스러기 흔적처럼 빛났다. 나는 이것을 체계적이고 차갑고 외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엑셀 시트를 만들었다. 각 항목을 날짜, 장소, 설명,
금액별로 분류했다. 그녀의 것임을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녀는 사치스러운 작은 것들을 좋아했다. 촛불 켠 저녁 식사, 수입 와인, 공상 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름의 스파 페이셜. 그리고 최악은 그것이 모두 내 계좌 쪽에서 지불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을 밖에서 지켜보는 유령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않았다. 냉장고 불빛에만 의지해 주방 아일랜드 식탁에 앉아 계획을 세웠다. 나는 그녀가 선택과 미소를 지으며 제주도를 떠나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배신을 안고 도착해서 법적 폭풍을 안고 돌아올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호 형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아침에 그녀를 좀 지체시킬 수 있어? 룸 업그레이드나 VIP 해변 체험 같은 걸로 그냥 시간 좀 벌어줘. 몇 초 후 답장이 왔다. 쉬운 일이지. 처리된 걸로 생각해. 뭔가 꾸미고 있는 거지? 나는 문자를 보냈다. 이제 조용히 있는 건 끝났어. 그러고 나서 나는 몇 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전화했다. 지연이었다. 그녀와 나는 대학 동기였고 그녀는 자판기를 해킹해서 일주일 동안 공짜 간식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 지금 그녀는 로펌의 사이버 보안 컨설턴트로 일하며 부업으로 프리랜서 일을 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설명했을 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실시간 구매 기록에 연결되는 트래커를 보내줄게. 그녀가 말했다. 공동 계좌 접근 권한을 주면 내가 모든 것을 비공개 시트로 공급해줄게. GPS 위치와 일치시킬 수 있어? 내가 물었다. 그녀는 웃었다. 시간, 장소 그리고 맥락을 원하는 거구나. 알았어. 오늘 밤까지 해줄게. 고마워, 지연아. 시간 내준 만큼 보답할게. 이미 보답했어. 그녀가 말했다. 난 좋은 복수 이야기를 좋아하거든. 전화를 끊고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것은 단지 상심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통제권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민호 형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다. 사진 한 장만 보내줘. 딱 한 장만. 1시간 후 사진이 도착했다. 해변바 근처에 서 있는 두 사람. 그녀는 분홍색 우산이 꽂힌 코코넛 음료를 들고 있었다. 머리를 내리고 비싼 선글라스는 머리 위에 걸쳐 있었고 그녀의 손은 그의 가슴에 부드럽게 얹혀 있었다. 나는 확대했다. 죄책감도 부끄러움도 없이 오직 미소뿐이었다. 그때 내 안에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았다. 내가 믿고 충성스럽고 어쩌면 너무 관대했던 그 남자는 사라졌다. 그의 자리에 선 남자는 계산적이고 집중력이 강했다. 나는 사진을 저장하고 내 노트북에 파라다이스 파일이라는 폴더에 추가했다. 다음으로 나는 그녀의 최근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사본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는 출장 확인서를 자신의 회사 주소에서 그의 개인 주소로 보냈고 부주의하게 자신을 참조 CC에 포함시켰다. 나는 모든 디지털 영수증, 모든 여정, 모든 증거 조각을 끌어모았다. 그리고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그냥 아무 변호사가 아니었다. 나는 제주도에서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필요했다. 민호 형이 이름을 알려주었다. 강 변호사. 민사 전문 변호사로 유리처럼 날카롭고 서류 폴더 하나와 치켜뜬 눈썹만으로 거물들을 쓰러뜨리는 것으로 유명했다. 나는 그녀에게 내 증거를 이메일로 보냈다. 30분 후 우리는 화상 통화를 했다. 저는 단지 이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저는 재정적 청구를 원합니다. 자금의 사기성 사용에 대해 그리고 그녀가 아직 제주도에 있는 동안 소장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강 변호사는 눈썹을 치켜떴다. 장난이 아니시군요. 더 이상은요?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을 보내세요. 제가 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언제 도착하시나요? 나는 망설였다. 아직 비행기표를 예약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낙원은 영원히 조용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노트북을 닫고 뒤로 기대어 그 사진을 한 번 더 보았다. 수지는 자신이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그녀의 낙원을 법정으로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나는 단지 그녀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환상을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정밀하게 묻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순간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자라면서 민호 형과 나는 결코 절친한 친구는 아니었다. 우리는 단지 한 지붕 아래 다른 생각과 다른 길을 가진 두 소년이었을 뿐이다. 그는 해변과 바람을 좋아했고 나는 책과 대차대조표를 좋아했다.
내가 본토에 남아 조용한 삶을 꾸리는 동안 그는 제주도로 가서 허물어져가는 해변 건물을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고급 리조트로 탈바꿈시켰다. 우리는 싸우지는 않았지만 유대감을 형성하지도 않았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배신은 충성심을 재배열하는 이상한 힘이 있다. 민호 형의 전화가 온 지 이틀 후였다. 나는 도시 외곽의 절벽 전망대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생각하거나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소리 지르러 가는 그런 곳이었다. 멀리에는 차갑고 회색빛이며 무자비한 바다가 있었고 내 손바닥에서는 휴대폰이 빛나고 있었다. 자, 전화기 저편에서 민호 형이 말했다. 내가 알아낸 거야. 그는 나를 위해 완전한 수사관이 되어 있었다. P가 실제로 무언가를 의미할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 예약 세부 정보는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가 시작했다. 허니문 스위트 6방 예약했고 내 공동은행 카드로 확인됐어. 샴페인 웰컴, 턴다운 서비스, 오션뷰 포함, 올 인클루시브야. 나는 눈을 감았다. 서류는 이미 내 이메일함에 보내놨어. 그가 말했다. 그리고 CCTV 영상도 확보했어. 눈에 띄지 않는 각도에서. 사적인 건 아니지만 그들이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엔 충분해. 확실해? 내가 턱을 굳히며 물었다. 날 믿어.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걔 사업 얘기하는 거 아니야. 수영장 바에서 키스하고 서로 팔을 감싸고 있어. 어젯밤 리조트 가든 파티에서 춤추는 것도 봤어. 매듭이 내 위장을 뒤틀었다. 형한테는 뭐라고 말했어? 나는 그녀가 그의 얼굴에 대고 거짓말을 하려고 했는지 궁금해서 물었다. 아니, 그냥 모든 게 괜찮다는 듯이 웃었어. 내가 인사했을 때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 그냥 일 스트레스 풀러 잠시 쉬러 왔다고 했어. 난 모르는 척했지. 잘했어. 그 남자는? 그 자식 얘기는 뭐야? 민호 형이 스피커를 통해 숨을 내쉬었다. 이름은 최진우. 직원 몇 명한테 슬쩍 물어봤어. 알고 보니 서울에 있는 어떤 마케팅 회사 팀장이래. 30대 중반. 운동 많이 하고 자기가 여자들에게 신의 선물인 것처럼 행동해. 완벽하네. 나는 중얼거렸다. 진부함의 극치로군. 더 파헤쳐볼까? 아니, 내가 말했다. 그쪽은 다른 사람이 돕고 있어. 왜냐하면 나는 그랬으니까. 지연이었다. 그녀는 이미 수진이 제주도에 도착한 이후로 우리 공동 계좌를 사용한 모든 구매 내역이 색깔별로 구분되고 정리되고 타임스탬프가 찍힌 구글 시트를 보내주었다. 심지어 그녀가 방문한 상점과 레스토랑에서 핑된 GPS 좌표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지옥에서 온 여행 안내 책자처럼 읽혔고 모든 항목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의 다음 행동은 원을 좁히는 것이었다. 나는 감정적 피해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나는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지연에게 다시 전화했다. 그녀가 두 번째 벨이 울리자마자 받으며 말했다. 내 시트 업데이트 됐어. 35번 행 한번 봐봐. 나는 그것을 열었다. 항목 부티크 주얼리 세트. 금액 86만 원. 메모 선물 포장됨. 서명 미래의 나에게. 필체는 수진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내 손이 전화기를 꽉 쥐었다. 그녀는 내 카드로 그에게 선물을 사준 것이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계속 추적해. 내가 말했다. 모든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싶어. 완전한 타임라인을 원해. 그들이 무엇을 만졌는지, 어디에 머물렀는지, 무엇을 입었는지 알고 싶어. 너 위험해지고 있는데 그녀가 반은 재미있어하고 반은 감탄하며 말했다. 아니, 내가 대답했다. 똑똑해지고 있는 거야.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민호 형이 추천한 민사 변호사 강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날카롭고 빠르고 드라마의 규모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보내주신 파일은 검토했습니다. 그녀가 우리의 두 번째 통화에서 말했다. 여기서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동 자금의 사기성 사용, 정신적 고통, 허위 진술. 그녀가 아직 섬에 있는 동안 고소하거나 소장을 전달하고 싶으시다면 48시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다만 이것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상관없습니다. 그날 밤 민호 형이 나에게 비디오 클립을 이메일로 보냈다. 첫 번째 클립은 배경에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며 시작되었다. 리조트의 라이브 밴드 중 하나였다. 카메라 각도는 수진과 최진우가 스트링 조명 아래에서 함께 흔들리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의 손은 그녀의 허리에 있었다. 그녀는 몸을 기울여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가 웃었고 그러자 그녀는 바로 그 댄스 플로어에서 그에게 키스했다. 3년 전 민호 형이 주최한 리트리트에서
내가 그녀와 춤을 추었던 바로 그 플로어에서 그녀가 아직 공개적으로 내 손을 잡았을 때, 그녀가 아직 내가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확신 때문에 비디오를 닫았다. 나는 더 이상 기습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상심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비즈니스였다. 그녀는 우리의 결혼을 거래로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 여파를 잘못된 계약처럼 처리할 것이다. 호가니 나니까 히치요나 모노와를. 나모 타시 안부를 매줘. 동시, 도, 타이. 그녀의 스위트룸에 접근할 필요가 있어. 내가 말했다. 침입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정보 수집 차원에서. 형은 망설였다. 그건 좀 회색지대인데. 그녀는 내 이름과 내 카드를 사용했을 때 문을 열어둔 거야. 내 계좌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어. 내게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가 천천히 말했다. 이름은 박대리. 6년 동안 나와 함께했어. 신중하고 충성스러워. 나는 그를 믿어. 조용히 들여보내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눈으로만. 알았어.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나는 마스터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에 섬탈출 작전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것에는 은행 명세서, 이메일 스크린샷, 거짓말의 타임라인, 민호 형에게서 온 사진과 비디오, 지연의 엑셀 시트, 강 변호사가 초안을 잡은 법적 소장 등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암호화된 드라이브에 보관된 폴더에 깔끔하게 쌓여 있었다. 증거는 명백했다. 배신은 입증되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녀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슨 일이 닥칠지 전혀 몰랐다. 그 침묵, 그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신이 태양 아래에 있다고 믿으며 불 속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가게 내버려 두는 것에는 강력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샴페인을 마시고 해변 사진을 올리고 거울 앞에서 미소 짓는다. 그리고 그동안 그들 발밑의 땅은 갈라지기 시작한다. 이번 주말이 되면 그녀의 발밑에 있는 것은 해변이 아닐 것이다. 법정일 것이다. 거짓말쟁이가 함정 속으로 직진하면서 미소 짓는 것을 지켜보는 것에는 깊은 만족감이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그 함정은 오션뷰와 무료 미모사가 함께 제공되었다. 나는 금요일 정오 직전에 제주공항에 내렸다. 단 하나의 기내용 가방, 짙은 선글라스, 그리고 내 것이 아닌 이름을 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렸다. 나는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호텔을 예약했다. 예전에 판타지 풋볼 리그에서 한 번 사용했던 이름이었다. 지금은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그 정체성은 내 결혼과는 달리 여전히 온전했다. 나는 민호 형의 리조트에 머물지 않았다. 그건 무모한 짓이었을 것이다. 대신 나는 몇 블록 떨어진 부티크 호텔에 체크인했다. 팁을 잘 주고 피곤해 보이기만 하면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그런 친환경 럭셔리 호텔 중 하나였다. 나는 혼자 지냈다. 시끄러운 통화도 공개적인 소동도 없이 오직 관찰, 조정, 그리고 침묵뿐이었다. 민호 형은 그날 저녁 늦게 말이나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나를 만났다. 그는 슬리퍼와 리넨 셔츠를 입고 관광객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 나는 아직 여행 옷을 갈아입지도 않았다. 나는 휴식을 취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손님인 척하고 있어. 민호 형이 음료를 마시며 말했다. 그 남자랑 내일 아침 커플 카약 투어를 예약했대. 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스파 세션도 추가했어. 돈을 물쓰듯 쓰고 있어. 전혀 의심하지 않아. 그냥 붕 떠 있어.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정박된 보트들을 바라보았다. 지는 해가 물 위에서 액체 불꽃처럼 반사되었다. 낭만적이었어야 했다. 대신 그것은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다. 좋아, 내가 말했다. 진행하자. 네 변호사 친구 소개해줘. 다음날 아침 민호 형은 한라산 자락이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을 가진 민사 변호사, 강 변호사와의 조용한 만남을 주선했다. 그녀는 확고한 악수와 자주 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자신감으로 나를 맞이했다. 서류는 검토했습니다. 그녀가 내가 제공한 두꺼운 폴더를 가리키며 말했다.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재정적 위법 행위, 공동자금의 사기성 사용, 그리고 정신적 고통.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강하게 타격을 주고 싶다면 그녀가 여행 중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게 만든 다음 망치를 내려치는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무적이라고 느끼게 만든 다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거죠. 강 변호사는 미소 지었다. 제 스타일의 의뢰인이시군요.
그날 오후 나는 호텔로 돌아와 지연의 최신 업데이트 묶음을 검토했다. 엑셀 시트는 더 길어졌다. 더 많은 저녁, 식사, 보석, 개인 스노클링 투어, 연인의 만 피크닉 바구니 프리미엄이라고 표시된 한 거래. 그건 돈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2년 전에 똑같은 피크닉을 했기 때문에 아팠다. 그때는 그녀의 아이디어였다. 이제 그것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재활용된 로맨스였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민호 형에게 전화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야. 내가 말했다. 카드 교체? 그가 물었다. 박 대리가 처리할 수 있을까? 박 대리는 민호 형의 오른팔이었다. 조용하고 흔들림 없으며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남자였다. 민호 형은 한 번 박 대리가 태풍 때 정전을 덕트 테이프와 드라이버로 고쳤다고 말했다. 오늘 밤 그에게 설명할게. 민호 형이 대답했다. 내일 아침 그녀가 아침 식사하러 내려왔을 때 할 거야. 빠르고 깨끗하게 실수 없이 하라고 전해줘. 계획은 간단했다. 민호 형은 수진의 실제적인 출석을 요구하는 프런트 데스크에서의 결제 문제를 연출할 것이다. 객실, 보류, 오류 같은 것. 그녀가 내려와서 따지는 동안 박 대리는 스위트룸에 들어가 그녀의 실제 체크카드를 동일한 가짜 카드와 교체하고 다른 모든 것은 그대로 둘 것이다. 그녀가 그날 늦게 그것을 사용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그림 같은 완벽한 휴가는 점차 무너질 것이다. 카드를 긁을 때마다 통제력이 미끄러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이다. 해가 뜰 무렵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호 형은 오전 10시쯤 나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지금 데스크에 있어. 그가 속삭였다. 내 직원에게 가짜 미소를 지어주면서 박 대리는 이미 유령처럼 들어갔다 나왔어. 나는 씩 웃었다. 완벽해. 그날 오후 늦게 지연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전 10시 13분 이후 실제 카드의 활동 없음. 미끼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 그것이 내가 마침내 변화, 균형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낀 순간이었다. 나는 그녀가 어떤 부티크 가게의 계산대 앞에 서 있는 것을 상상했다. 한 손에는 선글라스를 들고 점원이 고개를 저을 때 실망감이 입술에 번지는 것을. 카드 승인 거절됨. 다시 긁어보세요. 거절됨. 혼란, 당혹감, 공황. 민호 형이 그것을 확인해 주었다. 제주시내 보석상에 갔었어. 금목걸이를 사려고 했는데 거절당했대. 다시 시도했는데 안 됐어. 최진우는 혼란스러워 보였고 그녀는 화가 나 보였어. 그리고 지금은 리조트로 돌아왔어. 누군가와 통화 중이야. 아마 은행이겠지. 아니면 너일 수도 있고. 나는 껄껄 웃었다. 전화하게 둬. 나는 물론 받지 않았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오래 그 상황에 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흰 종이에 짧은 메시지를 작성하고 봉투에 봉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해변에서 최진우에게 키스하는 가장 선명한 스크린샷 중 하나를 인쇄하여 안에 넣었다. 종이에는 단 한 줄만 썼다. 웃어. 더 이상 휴가가 아닐 테니. 나는 그날 저녁 로비에서 민호 형에게 그것을 건넸다. 내일 아침에 이걸 그녀에게 전달해줘. 개인적으로 건네줘. 사적인 손님이 보낸 거라고 말하고 그냥 돌아서. 그는 봉투를 손안에서 뒤집어 보았다. 그녀 난리 날 텐데 그게 목적이야. 그날 밤 나는 조용한 호텔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창가에 서서 바다가 바위에 부딪히는 것을 지켜보며 불과 일주일 전에 나에 대해 생각했다. 눈멀고 지치고 이미 부서진 것을 고치려고 애쓰던 남자. 이제 나는 아무것도 고치려고 애쓰지 않았다. 나는 단지 잔해에 내 서명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 형이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나에게 전화했다. 그녀가 조식 라운지에서 그걸 열었어. 그가 말했다. 누군가 의자를 걷어찬 것처럼 창백해졌어. 최진우가 그게 뭐냐고 물었어.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 그러고 나서 스위트룸으로 뛰쳐나갔어. 나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좋아. 곧 폭발할 거야. 민호 형이 덧붙였다. 이미 폭발했어.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가 아직 모를 뿐이야. 나는 전화를 끊고 커피를 마시고 여행 가방에 지퍼를 올렸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쇼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그녀는 아직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완벽한 함정이 설치된 후에 따르는 침묵에는 특별한 종류가 있다. 그것은 비어있지 않고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공기처럼 또는 법정에서 판결이 낭독되기 전에 찾아오는 정적처럼 꽉 차 있다. 그것이 민호 형이 봉투를 전달한 다음 날 아침 내가 앉아있던 침묵이었다. 두껍고 기다리는 종류의 침묵.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시계가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정확히 오전 11시 3분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왔다. 수진. 나는 내 화면에 깜빡이는 그녀의 이름을 보았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울리게 두었다. 그리고 또. 나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하고 카운터 위에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밀어두었다. 내 손은 흔들리지 않았고 호흡은 차분했다. 나는 이 부분을 며칠 동안 상상했다. 무너지는 과정. 하지만 그녀의 세계가 발밑에서 천천히 가라앉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스릴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녀는 다음 이 시간 동안 6번 더 전화했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동안 지연은 카드 추적기에서 실시간 업데이트, 아니 오히려 업데이트의 부재를 계속 보내주었다. 12시 12분에 다시 거절됨. 이번엔 해변 카페에서 3번 시도함. 제대로 된 복수의 아름다운 점은 시끄럽지 않다는 것이다. 문을 쾅 닫거나 비난을 외치지 않는다. 거짓말이 살던 곳에 진실을 속삭인다. 이 카드 교체가 바로 그것이었다. 고전적인 의미의 복수가 아니라 개시, 한 번의 긁음마다. 민호 형이 오후 중반에 문자를 보냈다. 프런트 데스크의 모든 사람에게 자기 카드가 왜 작동하지 않는지 묻고 있어. 호텔 오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게도 나는 답장했다. 나는 그녀가 그 비싼 선드레스를 입고 서서 혼란이 얼굴에 피어나는 동안 미소를 지으려 애쓰는 것을 상상했다. 최진우는 아마 근처에 팔짱을 끼고 서서 그녀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궁금해했을 것이다. 그가 그들이 머물고 있는 방이 내 이름으로 예약된 것을 알고 있었을까? 궁금했다. 그가 그녀가 영수증에 서명할 때마다 그녀가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다고 맹세했던 성씨로 서명하는 것을 알아차렸을까? 하지만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두 번째 봉투를 준비했다. 이번 것은 더 무겁고 더 두껍고 진실로 가득 차 있었다. 안에는 그들의 여행과 일치하는 모든 줄이 강조 표시된 인쇄된 은행 명세서를 넣었다. 지연이 편집한 엑셀 시트, 날짜, 장소, 비용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내 전체 이름이 적힌 리조트 객실 예약 확인서, 강 변호사가 초안을 잡은 이혼 소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라벨이 붙은 USB 드라이브. 그 USB에는 민호 형이 수집한 비디오 영상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느린 춤, 손잡기, 티키, 조명 아래에서의 웃음, 바에서의 키스, 모두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고 모두 고해상도였다. 이것은 단지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야기였고 사실로 포장된 배신의 타임라인이었고 곧 그녀의 손에 직접 떨어질 참이었다. 나는 그날 저녁 민호 형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정말 이걸 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답이 담겨 있었지만 그가 물었다. 내 돈으로 휴가를 즐겼어. 내가 말했다. 정신 차리게 할 전화 한 통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지. 다음 날 아침, 민호 형은 호텔 로비에서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전과 똑같이 김민준 씨 부인, 그가 말했다. 나중에 그가 말해줬을 때 나는 웃었다. 그녀는 그를 정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나 연기에 익숙해져서 그만두는 것을 잊어버렸다. 손님께서 남기신 겁니다. 그가 봉투를 건네며 덧붙였다. 그녀는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았다. 20분 후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러자 민호 형이 전화했. 스위트룸에서 열었어. 그가 말했다. 내가 볼 수는 없었지만 청소 직원 중 한 명이 그녀가 벽에 무언가를 던졌다고 했어. 그러고 나서 소리치기 시작했대. 최진우. 그가 10분 후에 방을 나왔어. 누군가에게 뺨을 맞은 것 같아 보였어. 그녀가 쫓아갔어? 아니, 그녀는 문을 쾅 닫았어. 그는 혼자 수영장 바로 걸어 내려가서 아침 10시에 데킬라를 달라고 했대. 그것은 거의 시적이었다. 나는 그가 해변 셔츠를 입고 거기 서서 파도를 바라보며 갑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의 엉망진창 속 소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가 그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 자유, 사랑, 모험이 훔친 돈과 빌린 이름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그날 저녁 늦게 나는 강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혼 소장, 재정적 청구, 그리고 모든 증빙 자료, 수령 확인서도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잡혔고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본토로 돌아오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상과 은행 기록을 바탕으로 볼 때 사건은 확실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감사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축하하지 않았다. 승리를 축배하지도 않았고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자랑하지도 않았다. 나는 단지 내 호텔방 발코니에 서서 밀물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며 파도가 모래에 부딪히는 부드러운 소리를 들었다.
모든 것을 생각했다. 6년의 결혼 생활, 수많은 희생, 내가 그녀의 사업 제안서를 끝내기 위해 늦게까지 깨어있던 조용한 밤들, 그녀가 잠 못 이룰 때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던 방식, 삶을 이루는 작은 것들, 그리고 그녀가 하나씩 자신의 칵테일 값을 낼 능력조차 없는 남자를 위해 그것들을 무너뜨린 방법. 저 아래 다른 호텔 스위트룸 어딘가에서 그녀는 서성이고 공황 상태에 빠지고 은행, 변호사, 들어줄 사람 누구에게나 전화를 걸려고 허둥대고 있었다. 하지만 진실은 이제 아무도 그녀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실제로 그녀 곁에 서 있었을 유일한 사람을 배신했다. 그녀는 친절을 약점으로 착각했다. 그리고 그녀가 우리의 결혼을 게임처럼 취급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녀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잊었다. 나는 규칙을 알 때 절대 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규칙을 쓰는 사람은 나였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체크아웃했다. 민호 형이 문자를 보냈다. 급하게 떠났어. 아무하고도 말 안 했어. 최진우도 사라졌어. 좋아. 나는 답장했다. 나는 그날 오후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1등석도 업그레이드도 없었다. 나는 사치가 필요 없었다. 나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밖에서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며 몇 달 만에 가장 가벼운 기분을 느꼈다. 앞으로 법정 기일, 합의, 재산 분할 등 싸워야 할 전투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가장 힘든 부분은 끝났다. 그녀는 진실을 보았다. 그녀는 무력하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맛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속이려 했던 남자가 그녀가 생각했던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영원히 알게 될 것이다. 그는 마지막 수를 둔 사람이었다. 내 휴대폰이 다시 울린 것은 새벽 5시 41분이었다. 나는 전날 밤 막 집에 돌아와 문 옆에 가방을 내려놓고 불 하나 켜지 않은 채 바로 샤워실로 직행했다. 제주도를 씻어내야 했다. 배신의 냄새, 바닷바람과 거짓말에 남은 죄악을 씻어내야 했다. 나는 짐도 풀지 않았다. 여행 가방은 침실벽 옆에 손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고 무음으로 설정된 내 휴대폰이 침대 옆 탁자에서 진동하며 살아났다. 화면이 밝아졌다. 수진. 나는 울리게 두었다. 그리고 다시, 또다시. 마침내 내가 받기 전까지 그녀는 20분도 안 되어 9번이나 전화했다. 나는 처음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냥 침묵의 무게가 전선을 통해 그녀에게 닿도록 내버려 두었다. 여보세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조용히 있었다. 어디야? 그녀가 잠을 못 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고요했다. 집이야. 그녀 쪽에서 잠시 멈춤이 있었다. 나는 배경소음, 문 닫히는 소리, 어쩌면 발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아마 서성이고 있었을 것이다. 집에 있다고? 그녀가 반복했다. 왜? 무슨 일이야? 나는 그녀가 상황을 맞춰보려고 애쓰는 것을 거의 들을 수 있었지만 그녀가 준비한 어떤 것도 그녀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맞지 않았을 것이다. 내 카드는 왜 안 되는 건데? 그녀가 절망이 섞인 목소리로 요구했다. 어제 모든 가게에서 왜 거절된 거야? 은행에 전화했더니 정지됐다고 하던데. 당신이 무슨 짓 한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했냐고? 나는 천천히 반복했다. 그거 참 가관이군. 들어봐. 그녀가 재빨리 시작했다. 이 모든 거.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 하지만 그게 아니야. 하지마. 내가 말을 끊었다. 그녀는 조용해졌다. 나는 내 집 창가에 서서 막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동네를 내다보았다. 잔디밭 건너편에서 스프링클러가 째깍거리며 켜졌고 이어폰을 낀 잃은 조깅객들이 지나갔다. 이 통화에서 결혼 생활이 조각조각 해부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넌 나한테 부산에 있다고 했어. 내가 담담하게 말했다. 여행 가방을 싸고 나한테 작별 키스를 하고 시내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난다고 했지. 그랬어. 그녀가 거짓말했다. 아니, 안 그랬어. 내가 말했다. 넌 제주도에 있었어. 내 형 리조트에서. 다른 남자랑. 그리고 내 카드를 썼지. 나는 내 목소리를 여전히 낮고 차갑게 유지하며 계속했다. 모든 칵테일, 모든 마사지, 모든 저녁 식사, 모든 룸서비스 청구서. 넌 내 이름으로 긁었어. 내 이름으로 예약을 했고. 내가 돈 낸 스위트룸에서 다른 남자와 침대에 누웠어. 잠깐 그녀가 말을 더듬으며 말했다. 그게 아니야. 또 거짓말하지 마. 수진아, 당신을 상처 주려던 게 아니었어. 그녀가 절망감에 목소리가 갈라지며 쏘아붙였다. 실수였어. 그냥 그렇게 된 거야.
넌 여행을 계획했어. 침묵. 넌 비행기 표를 샀어. 그에게 일정을 전달했지. 넌 내 돈을 써서 그걸 했어. 그건 실수가 아니야, 수진아. 그건 선택이야. 나는 그 말이 공중에 머물도록 두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은 이해 못해. 그녀가 마침내 속삭였다. 난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 외로웠다고. 당신은 멀어졌고 너무 많이 일했잖아. 아니, 내가 말을 잘랐다. 그러지 마. 내일을 탓하지 마. 외로움이 배신에 대한 허가증인 것처럼 행동하지 마. 넌 나랑 얘기할 수 있었어. 뭔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었어. 대신 넌 가방을 싸고 내 얼굴에 미소를 짓고 다른 사람과 놀기 위해 낙원으로 날아갔어.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도 그것을 알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발, 미안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냥 복잡해졌어. 혼란스러웠어. 고급 스위트룸을 예약했을 때 혼란스럽지 않았어. 내 카드로 그에게 목걸이를 사줬을 때도 혼란스럽지 않았지.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당신, 그걸 어떻게 알아? 난 모든 걸 알아. 내가 말했다. 모든 청구 내역, 모든 장소, 모든 비디오, 모든 거짓말. 그녀는 이제 완전히 조용했다. 정말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물었다. 네가 우리 계좌에 손을 대고 다른 사람과 휴가를 가는 동안 내가 여기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고? 난 그냥 그녀가 더듬거렸다. 다른 게 필요했어. 당신을 상처 줄 계획은 아니었어. 맹세해. 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아니 수진아, 내가 말했다. 넌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사랑한 거야. 안정감, 돈, 이미지. 넌 네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버전의 나를 사랑했지. 그녀는 그때 조용히 울었다. 나는 방해하지 않았다. 위로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가 흐느낌 사이로 말했다. 내가 실수했어. 오전 9시까지 소포를 받게 될 거야.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뭐라고? 내 스위트룸으로. 호텔 매니저의 호의로. 열어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읽어. 그러고 나서 짐 싸서 체크아웃해. 넌 혼자 집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녀는 훌쩍거렸다. 그 안에 뭐가 있는데? 현실. 내가 말했다. 네가 계속 피해왔던 것. 내가 바로잡을 수 있어. 그녀가 애원했다. 제발. 내가 당신을 상처 준 거 알아. 하지만 뭐든지 할게. 그냥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지 말해줘. 넌 못해. 내가 말했다. 이건 더 이상 상처에 관한 게 아니야. 이건 네가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네가 선택한 모습에 관한 거야. 하지만 그를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어.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다. 진실.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수진아. 내가 천천히 말했다. 넌 그를 선택했어. 넌 비행기를 예약했고, 넌 가방을 쌌어. 넌 침대를 공유했지. 넌 그 환상을 지원하기 위해 내 카드를 썼어. 그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그건 노력이야. 그건 의도라고. 침묵.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서 들어본 가장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서워. 그래야지. 전화선은 오랫동안 조용했다. 나는 그녀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내가 마음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는 내가 집으로 와나 우리 해결해보자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미 해결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그 안에 자리가 없었다. 나 가야 해. 내가 말했다. 기다려. 하지만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 후 오랫동안 집의 정적 속에 서 있었다. 벽이 조금 더 넓게 느껴졌고 공기가 조금 더 맑게 느껴졌다. 마치 집도 숨을 참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롭게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신선한 커피를 내리고 그것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다. 하늘은 황금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나무에서 새들이 지저귀었다. 오랫동안 처음으로 나는 고요함을 느꼈다. 더 이상 추측도 궁금증도 없이 오직 진실뿐이었다. 이기기 위해 소리치거나 비명을 지를 필요가 없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녀가 결코 되려고 의도하지 않았던 누군가인 척하는 것을 멈추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곧 그녀가 그 소포를 열었을 때 그녀는 그 연기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제주도의 해는 언제나처럼 떠올랐다. 평온하고 황금빛이며 희망을 약속했다. 하지만 수진에게 이날 아침은 다를 것이었다. 나는 그녀가 고급 스위트룸에서 깨어나는 것을 상상했다. 바닷바람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파도 소리. 잠시, 어쩌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잊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는 최진우를 찾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는 아직도 이것이 단지 나쁜 꿈이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꿈은 서류와 함께 오지 않는다. 정확히 오전 9시, 민호 형은 우리의 합의를 이행했다. 그는 스위트룸으로 걸어가 2번 노크하고 그녀에게 2번째 봉투를 건넸다. 이번 것은 지난번 것보다 더 두꺼웠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단지 정중하게 미소 짓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 봉투 안에는 그녀가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의 끝이 들어있었다. 이혼 소장은 굵은 글씨와 강 변호사 로펌의 휘장이 상단에 있는 선명한 흰 종이에 인쇄되어 있었다. 그것은 신뢰 위반의 모든 사례, 모든 재정적 남용, 내가 결혼을 종료할 모든 법적 이유를 상세히 기술했다. 군더더기 없이 오직 사실뿐이었다. 그와 함께 나는 모든 공동계좌, 투자,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그녀의 접근을 금지하는 공식적인 접근 금지 명령서를 포함했다. 강 변호사의 팀은 모든 것을 동결했다. 집, 차, 사업, 자산. 수지는 이제 우리가 함께 이룬 어떤 것에도 접근할 수 없었다. 또한 포함된 것은 분석 자료였다. 그녀가 내 이름을 사용하여 쓴 모든 단일원이 표시된 색깔로 구분되고 라벨이 붙은 완전한 엑셀 시트, 리조트, 레스토랑, 명품점, 심지어 주유소의 영수증도 있었다. 각 행은 관에 박는 못이었다. 지연은 그것을 모두 정리하는 데 탁월한 일을 해냈다. 그리고 그것은 문서라기보다는 기소사건 파일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 그녀의 숨을 먹게 할 것은 봉투 안의 마지막 항목이었다. 깔끔하게 라벨이 붙은 작은 검은색 USB 드라이브. USB 안에는 4개의 개별 클립 영상이 들어있었다. 각각 민호형의 보안 시스템에서 날짜와 타임스탬프가 찍혀 캡처되었다. 모호함도 논쟁할 만한 흐릿한 저해상도 불러도 없었다. 티키 조명 아래에서의 키스, 풀사이드 라운지에서 그녀의 허벅지에 얹은 손, 리조트 가든 파티 동안 최진우에게 기대며 킥킥거리는 모습, 밤에 스위트룸으로 돌아갈 때 그의 목에 기대던 방식,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그 최진우도 마찬가지로 노출되었다. 그것이 그녀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그는 서울의 한 회사에서 일했다. 수지는 한번 나에게 그곳이 보수적이고 엄격하며 사내 연애나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결코 알아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민호 형이 영상을 추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했다. 왜냐하면 사랑은 더 이상 요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존엄성이었다. 민호 형이 봉투를 전달한 지 약 30분 후 나는 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믿지 못할 거야. 그가 반쯤 웃으며 말했다. 말해봐. 내가 대답했다. 그녀가 분노에 차서 로비로 내려왔어. 봉투를 마치 자신을 문 것처럼 들고 경영진과 이야기하겠다고 요구했어. 그러고 나서 나랑 얘기하겠다고 했고 내가 물었다. 내가 정문 밖에서 그녀를 만났어. 그가 말했다. 그녀가 소리치기 시작했어. 내가 너랑 협력하고 있냐고 물었어. 사생활 침해라고 했어. 난 그녀가 말하게 뒀지. 현명하네. 그러자 최진우가 나왔어. 그는 충격받은 것 같았어. 아마 비디오를 본 것 같아.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그는 아는구나. 오, 그래. 그의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줬어. 그는 분노하지 않았어. 그는 겁에 질려 있었어. 아마 자신이 곧 마주하게 될 여파를 깨달았을 거야. 잘 됐네. 그들은 바로 거기 모든 사람 앞에서 말다툼을 했어. 민호 형이 말했다. 그녀는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했고 그는 변호사 얘기를 했어. 그러고 나서 그냥 가버렸어. 그녀를 기다리지도 않고. 그 부분은 놀랍지 않았다. 그녀는 6년의 현실을 6일의 환상과 맞바꿨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진실로 가득 찬 봉투와 아무도 연관되고 싶어 하지 않는 이름을 들고 남겨졌다. 그날 늦게 나는 강 변호사 비서에게서 이메일을 받았다. 모든 것이 접수되었다. 청구는 유효했다. 서류는 공증되고 확인되었다. 나는 이제 재판을 기다리는 법적 별거 상태였고 강력한 재정적 위법 행위 사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수진의 창업을 도왔던 스타트업. 나는 이미 그녀를 계정에서 제거했다. 우리가 법인을 설립했을 때 그녀는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60%의 지분으로 대주주 지위를 유지했다. 그녀가 조기에 매각하고 싶을 경우를 대비한 표준적인 보호 조치였다. 나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보험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날 저녁 그녀의 회사 이메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해임 통지서를 보냈다. 그녀는 해고되었다. 더 이상 CEO도 파트너도 내가 세운 어떤 것과도 관련이 없었다.
결정타는 민호 형이 최진우의 회사에 비디오 사본이 전달되었다고 말했을 때 왔다. 물론 내가 보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익명의 누군가, 단순히 귀사 인사팀에서 이것을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라고 이메일 제목을 붙인 누군가. 나는 누가 보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지연. 그녀는 항상 타이밍에 대한 감각이 있었다. 그날 밤까지 여파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나는 몇 달 동안 끝내려고 애썼던 책을 읽으며 밤을 새웠다. 조용한 회복력과 폭풍 후의 재건에 관한 어떤 것. 재미있게도 나는 이제 그것을 더 잘 이해했다. 내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였다. 제발,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딱 한 번만 제발.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었겠는가. 그녀는 우리 삶에 휘발유를 붓고 성냥을 켰다. 내가 연기를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연기에 질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 얼굴에 대고 거짓말을 했고, 내 돈을 썼고, 내 형의 지붕 아래에서 다른 남자와 키스했고, 그저 울어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번에는 아니었다. 나는 발코니로 나가 시원한 밤 공기를 마시며 그것이 내 폐에 자리 잡도록 내버려 두었다. 더 이상 복수는 필요 없었다. 나는 이미 이겼다. 분노를 통해서가 아니라, 폭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증거를 통해, 평온을 통해, 진실을 통해 사람들이 나를 차갑다고 부르게 둬라. 그들이 내가 과민 반응했다고 말하게 둬라. 왜냐하면 결국 그녀는 우리가 함께 만든 이야기에서 나를 지우려고 했지만 펜을 쥔 것은 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방금 편집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나는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다. 화가 나지도 않았다. 내가 느낀 것은 이상하게도 고요함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먼지처럼 가슴에 내려앉는 종류의 고요함. 나는 전쟁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계시에서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전에 떠났던 남자는 지금 이 집에 들어서는 남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현관문을 통해 걸어 들어갔다. 모든 것이 내가 떠났을 때와 똑같았다. 문 옆에 깔끔하게 놓인 신발, 식탁 위에 손대지 않은 채 놓여있는 말린 라벤더가 든 꽃병. 하지만 기운이 바뀌어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었다. 내 집이었다.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내 것이었다. 짐을 풀기도 전에 나는 해야 할 일을 했다. 먼저 자물쇠를 바꿨다. 1시간 내에 열쇠공이 왔다. 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 남자는 단지 일을 하고 돈을 받고 나에게 새로운 열쇠 세트와 과거에 대한 새로운 빗장을 남겨두고 떠나기 전에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으로 나는 은행에 연락하여 재정적 분리를 마무리했다. 우리의 공동계좌는 강 변호사 덕분에 이미 동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것을 영구적으로 만들었다. 더 이상 접근 불가. 더 이상 허점 없음. 모든 돈은 계산되었고 모든 거래는 추적되었다. 나는 단지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평화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집을 정리했다. 가구나 추억이 아니라 단지 그녀의 것들을, 수진에게 속한 모든 것, 그녀의 옷, 신발, 화장품, 책, 좋아하는 머그잔, 심지어 그녀의 요가 매트까지. 나는 상자에 담아 차고에 보관했다. 나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다. 그건 너무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대신 나는 모든 것을 깔끔하게 라벨이 붙은 상자에 넣고 그 위에 간단한 메모를 남겼다. 수집, 분류, 청구됨, 변호사를 통해 수거를 조율할 수 있음. 나는 그녀가 다시 발을 들여놓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내 신뢰의 마룻바닥에 충분한 진흙을 밟고 지나갔다. 3일 후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의 법무팀에서 서명한 답변서 뭉치를 든 택배기사였다. 그녀는 이혼에 맞서 싸우지 않았다. 직접적으로는. 아직은. 하지만 답변의 어조는 조심스럽고 잘 다듬어져 있었으며 이를 늦추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러기엔 너무 늦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혼자 돌아왔다. 민호 형이 그녀가 체크아웃하는 순간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떠나 1등석으로. 최진우는 없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폭풍이 제주도에서 이곳으로 옮겨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니나 다를까 오후 중반쯤 그녀가 거기에 있었다. 마치 자신이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것을 잊은 사람처럼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머리는 꽉 조인 포니테일로 묶고 있었고 제주도에 가져갔던 바로 그 더플백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깨에 메고 있었다. 그녀는 초인종을 2번 눌렀다.
나는 위층 복도 모니터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거기 서 있게 두었다. 기다림의 무게를 느끼게 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인터콤 버튼을 눌렀다. 수진.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문 좀 열어줄 수 있어? 이 집은 더 이상 공동 소유가 아니야. 내가 고른 목소리로 말했다. 추가 지시는 변호사를 통해 받게 될 거야. 그녀의 얼굴이 즉시 변했다. 잠깐. 뭐라고? 지금 장난하는 거야? 나 이거 해결하려고 돌아왔는데. 혼자 돌아왔지? 내가 말했다. 그게 첫 번째 단서였어. 그녀는 문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제발 그냥 들여보내줘.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 얘기할 거 없어. 이러지 마. 진심 아니잖아. 넌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지. 넌 그걸 제주도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가졌어. 그건 실수였어. 아니, 내가 말을 끊었다. 그건 패턴이었어. 나는 잠시 멈췄다. 네가 이걸 망쳤어. 수진아. 단 한 번이 아니야. 단 한 번의 키스가 아니라고. 넌 그 여행에 매일매일 결정을 내렸어. 그리고 지금 넌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그녀는 눈에 띄게 떨고 있었다. 사람들은 실수를 해. 그래, 해. 내가 동의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준 사람을 배신하지는 않아. 뒤따른 침묵은 무거웠다. 그러자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웃들이 쳐다보고 있어. 나는 창문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길 건너편에 김 할머니가 스프링클러를 뿌리다 말고 멈춰 서 있었다. 개와 함께 조깅하던 남자가 속도를 늦춰 쳐다보았다. 심지어 우체부도 밴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창피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내가 말했다. 네가 그걸 숨기려고 하는 순간 넌 이걸 공개적으로 만든 거야.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너 정말 이제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렇지? 아니, 내가 대답했다. 미움은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 그리고 난 더 이상 너에게 내 에너지를 주는 걸 그만뒀어. 나는 인터콤 통화를 끝냈다. 그녀는 30초 더 거기 서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아직 기다리고 있던 택시가 있는 길가로 걸어가 뒤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 그날 저녁 그녀의 부모님이 전화했다. 나는 받을지 말지 고민했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여보세요. 내가 말했다. 잠시 망설임이 있었다. 저기. 그녀의 어머니가 꽉 조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모든 걸 들었단다. 그냥 내 입장을 듣고 싶어서. 제 입장을 원하신다고요? 그래. 그녀의 아버지가 덧붙였다. 수진이가 속상해하고 있어. 그게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더구나. 항상 그렇죠. 내가 말했다. 그녀는 다른 남자와 제주도에 갔습니다. 제 은행 카드를 썼고요. 제 이름으로 스위트룸을 예약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만약 동정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면 저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미안하네. 그녀의 어머니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는 몰랐어. 아니요. 내가 대답했다. 그냥 묻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들에게 마무리를 빚지지 않았다. 그들이 6년 동안 그녀가 일으킨 그녀를 성격이라고 부르며 눈 감아주었을 때 나는 그럴 의무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뒷마당 테라스에 물 한 잔을 들고 앉아 하늘이 주황색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우리가 함께 앉아 시시한 TV쇼를 보며 웃고 우리의 미래를 꿈꾸던 바로 그 하늘. 이제 나는 그 아래에 혼자 앉아 있었고 처음으로 그것이 비어있지 않게 느껴졌다. 그것은 내가 얻어낸 것이었다. 집은 더 이상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도 내가 보면 안 되는 심야 문자도 없었다. 내가 방에 들어서는 순간 끊기는 전화 통화도 없었다. 오직 침묵뿐이었다. 그리고 침묵이 마침내 정직할 때 그것은 가장 큰 종류의 평화이다. 나는 차고에 라벨 붙은 상자들을 지나 안으로 걸어 들어가 내 뒤로 문을 닫았다. 그녀는 말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지만 어떤 다리들은 너무 깨끗하게 불타서 건널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한 달 후 나는 법원 사비호실 박복도에 서 있었다. 차콜 그레이 슈트를 입고 가죽 폴더 하나와 차분한 결의 외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복도는 조용히 웅성거렸다. 발을 끄는 소리, 희미한 대화 소리, 가끔씩 들리는 정숙 요청. 하지만 내가 벤치 옆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그 모든 것은 희미한 중얼거림으로 사라졌다. 수지는 5분 늦게 도착했다. 그녀는 선드레스와 선글라스를 끼고 제주도 해변에 발을 디뎠던 여자와는 전혀 달라 보였다. 오늘 그녀는 네이비 스커트 슈트를 입었고
머리는 후회와 완고함 사이에 무언가로 무거운 롤빵 모양으로 묶여 있었다. 그녀 옆에는 비싼 서류 가방을 든 날카로워 보이는 변호사가 있었고 법정과 비싼 이혼 합의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연습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내 변호사, 강 변호사는 조용한 자신감으로 내 옆에 서서 마치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서기가 우리 사건을 호명했을 때 우리는 법정으로 들어가 두 개의 개별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판사는 강철 같은 시선과 불필요한 드라마를 싫어하는 평판을 가진 중년 여성이었다. 정확히 내가 바라던 사람이었다. 강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차분한 요약으로 시작했다. 재정적 위법 행위, 혼인 신뢰의 배신, 공유 자산의 사기성 사용. 그녀는 명확하게 말했고 날짜, 영수증, 은행 명세서, 그리고 우리가 봉인된 증거로 제출한 비디오 영상으로 뒷받침했다. 수진의 변호사는 감정적인 호소로 반박하려 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가 말했다. 피고는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편을 해치려는 계산된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의 정서적 거리감의 결과였습니다. 피고는 고립되고 소외되고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비이성적으로 행동했지만 악의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 말의 무게가 감당하기 어려운 듯 눈을 내리깔았다. 판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강 변호사가 부드럽게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배우자의 신원과 금융계좌를 사용하여 불륜 여행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원고는 사전 계획의 증거, 예약 세부 정보, 중복 예약, 그리고 다른 남자와의 지속적인 낭만적 관계를 보여주는 비디오 영상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패턴이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수진에게로 향했다. 피고 이수진 씨, 남편의 금융정보를 사용하여 다른 남자와 제주도로 여행한 것을 부인합니까? 수진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아니요, 재판장님. 객실, 식사, 그리고 선물이 남편의 동의 없이 그의 계좌로 청구된 것을 부인합니까? 다시, 아니요, 재판장님. 이 여행 동안 리조트와 여행사에 제출된 공식 여행 서류에 미혼으로 자신을 표현한 것을 부인합니까? 그녀의 변호사가 말하려고 했지만 판사가 손을 들었다. 그녀에게서 직접 듣고 싶습니다. 수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의 등을 기댔다. 감사합니다. 강 변호사가 다시 일어서서 마지막 증거물, 나의 서면 진술서를 건넸다. 판사는 잠시 조용히 그것을 읽고 옆에 놓았다. 그러고 나서 내 차례였다.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나는 일어서서 재킷의 단추를 채우고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나는 수진을 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내 눈은 앞을 향했고 내 목소리는 고르게 유지되었다. 저는 6년 동안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지원했고 그녀의 빚을 갚아주었고 그녀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그녀는 그 모든 것에 대형 망치를 휘둘렀고 마치 자기 관리인 것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방청석에 몇몇 사람들이 몸을 움직였다. 나는 계속했다. 그녀는 다른 남자와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에 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공동자금, 제 돈을 사용하여 그녀가 출장이라고 부른 휴가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보석을 샀습니다. 그녀는 한 번의 행동으로 재정적 배신과 정서적 유기를 모두 저질렀습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그녀가 잡혔을 때 그녀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에 와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환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나는 마침내 고개를 약간 돌려 그녀를 흘끗 볼 만큼만 돌렸다. 넌 상황을 해결할 6년이 있었어.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넌 평생 대신 5일짜리 여행을 선택했어. 나는 뒤로 물러나 판사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내 자리로 돌아갔다. 방은 조용했다. 판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증거 더미를 다시 한번 훑어본 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증거가 압도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혼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승인됩니다. 집, 은행 자산, 그리고 스타트업 사업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됩니다.
추가적으로 피고는 문서화된 대로 오용된 자금 720만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상환액 감면을 주장하려 했다. 판사가 그의 말을 잘랐다. 이것은 감정적인 논쟁을 위한 재판이 아닙니다. 법은 명확합니다. 사기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수진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법정 밖에서 나는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잠시 기다렸다. 그녀 때문이 아니라 강 변호사가 전화를 받으러 복도로 나갔고 내가 마지막 서류에 서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수진이 마침내 다가왔다. 혼자. 나는 그녀를 흘끗 보았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다.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무너진 이야기를 짊어지고 온 피곤함이었다. 나 뭐 좀 말해도 될까? 그녀가 물었다. 넌 방금 했잖아. 법정에서. 그녀는 얼굴을 찡그렸다. 이 모든 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나는 그녀를 향해 완전히 돌아섰다. 그게 문제야. 내가 말했다. 넌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았어. 넌 그냥 일이 일어나게 놔뒀을 뿐이야. 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까지. 혼란스러웠어. 그녀가 힘없이 말했다. 아니, 넌 부정직했어. 어쩌면 시간이 좀 지나면 그 후는 없어. 수진아. 그녀는 그것을 예상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작아졌다. 날 사랑한 적은 있어? 나는 움찔하지 않았다. 했어. 완전히. 그리고 넌 그걸 서류 작업으로 만들어버렸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나는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다. 그 시간은 지나갔다. 그녀가 다른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엘리베이터가 딩동 소리를 내자 나는 그녀를 지나쳐 걸어갔다. 강 변호사가 돌아와 서명된 파일을 나에게 건넸고 우리는 떠났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와인 한 병을 열고 다시 발코니에 섰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공기가 바뀌었다. 길 아래 어딘가에서 수지는 그녀 버전의 이야기를 할 것이다. 아마 친구들에게, 아마 새로운 누군가에게, 어쩌면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중요한 이야기, 진실과 증거, 그리고 깨끗한 단절이 있는 그 이야기는 끝났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을 가지고 법정에 들어갔고 자유를 가지고 걸어 나왔다. 소리 지르지도 문을 쾅 닫지도 드라마틱한 퇴장도 없이 오직 마무리되는 조용한 소리와 그녀가 무너뜨리려 했던 것을 존엄성을 지키며 재건했다는 안뿐이었다. 평화가 팡파르와 함께 오지 않는다는 것은 참 재밌다. 풍선을 들고 문을 두드리거나 화려한 등장처럼 자신을 알리지 않는다. 열린 창문으로 흘러드는 산들바람처럼 조용히 부드럽게 온다. 폭풍이 지나갔음을 상기시켜주면서 그것이 내가 새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깨어났을 때 느낀 기분이었다. 햇빛이 블라인드를 통해 스며들어 마룻바닥에 황금빛 줄무늬를 드리웠다. 내 강아지, 그래, 마침내 한 마리 입양했다. 이름은 마일로, 침대 발치에 웅크리고 부드럽게 코를 골고 있었다. 그는 유기견이었고 이불을 독차지하고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짖기를 좋아하는 고집센 작은 잡종이었다. 어쩐지 그의 존재는 공간을 살아있는 듯 진짜처럼 느끼게 했다. 내가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고 있는 것처럼. 아파트는 크지 않았다. 침실 하나, 사무실 하나, 개방형 주방. 하지만 그 안의 모든 것은 내 것이었다. 내가 가져온 모든 물건에는 의미가 있었다. 선반 위 액자 사진들은 친구, 여행, 그리고 가족의 것이었다. 결혼 사진도 반쯤 억지 미소도 없이 오직 연기가 필요 없었던 모든 정직한 순간 속의 나뿐이었다. 법정 심리 몇 주 후 나는 수진과 내가 한때 공유했던 집에서 공식적으로 이사했다. 판사가 나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지키려고 싸우지 않았다. 나는 부서진 기억의 박물관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팔았다. 좋은 제안도 받았다. 젊은 부부, 신혼이었고 함께 삶을 시작하는 것에 들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주었다. 그 공간을 역사 대신 희망으로 채우게 했다. 수지는 매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판결 후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사는 것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녀를 만나기 전처럼 일요일마다 다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다. 단지 나와 바람뿐, 목적지도 일정도 없이 강변 자전거 길을 따라 달렸다. 나는 새로운 커피숍을 찾았고 이웃을 만났고 목요일 밤에는 요리 수업을 들었다. 왜냐하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취향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지 않았고 태그된 사진을 스크롤하며 그녀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세상에 어떤 변명을 하고 있는지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 장은 닫혔다. 다시 읽는다고 해서 결말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민호 형과 나는 이제 더 자주 이야기한다.
그 모든 시련은 수년간의 생일과 명절이 그랬던 것보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제 한때 아팠던 작은 세부 사항들에 대해 웃는다. 봉투가 떨어졌을 때 그녀의 얼굴을 봤어야 해. 그가 한 번 전화로 말했다. 마치 누군가 그녀에게 살아있는 수류탄을 건네준 것 같았어. 그는 몇 주 후에 방문하러 왔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동네 식당 옥상에 앉아 그냥 이야기했다. 긴장감도 서두르는 업데이트도 없이 단지 추한 일을 겪고 더 강해진 두 형제뿐이었다. 너 달라졌어. 그가 맥주를 마시며 말했다. 더 좋게 아니면 더 나쁘게? 더 좋게 그가 대답했다. 더 가벼워 보여. 마침내 숨 쉬는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 그리고 강 변호사가 있었다. 순전히 전문적인 관계로 시작된 것이 내가 예상치 못한 무언가로 천천히 자라났다. 사건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연락을 유지했다. 처음에는 서류에 대해, 그러다 인생에 대해.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시내의 조용한 바에서 술을 마셨다. 그녀는 법정 밖에서는 달라 보였다. 더 편안하고 더 따뜻했다. 그녀의 날카로움은 여전했지만 진정한 호기심으로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사람들이 예의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다시 이기적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럴 자격 있어요. 밤이 끝날 무렵 나는 내가 수진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거짓말도 비디오도 한때 그녀가 결코 나를 상처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나를 설득했던 목소리도 단지 나와 내 맞은편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가식 없이 웃는 여자뿐이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무언가로 변하지 않았다. 나는 리바운드에 뛰어들거나 로맨스를 강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치유가 그래야 하는 방식대로 펼쳐지게 두었다. 느리고 꾸준하고 존중하며 어쩌면 그것은 더 많은 것이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처음으로 나는 그 불확실성에 괜찮았다. 어느 토요일 아침 나는 우리가 좋았던 시절에 수진과 함께 앉아있던 장소를 방문했다. 조용한 공원 뒤에 자리 잡은 도시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그곳. 나는 벤치에 혼자 앉아 바람이 길을 따라 나무잎을 나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과 내가 되찾은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내 신뢰를 빼앗아갔다. 나는 경계를 통해 그것을 되찾았다. 그녀는 내 재정을 빼앗아갔다. 나는 의도를 가지고 재건했다. 그녀는 내 존엄성을 빼앗아갔다. 나는 그녀의 배신의 우아함, 전략, 그리고 침묵으로 답했다. 사람들은 종종 복수는 차갑게 해야 제맛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최고의 복수는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사람이 장기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괴로워할 정도로 너무나 완벽하고 변명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수지는 법정 결정 몇 주 후에 한 번 나에게 전화했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녀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나는 듣지 않고 삭제했다. 지연이 전화했을 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넌 내 좋은 카르마 행진의 일부였어. 널 돕는 것이 나에게 다시 목적을 주었지. 네가 날 구했어.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아니, 그녀가 대답했다. 넌 너 자신을 구했어. 난 그냥 너에게 손전등을 건네줬을 뿐이야. 우리가 전화를 끊은 후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옳았기 때문이다. 나는 분노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 다시 강력해지기 위해 내 길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대신 나는 명확성을 선택했다. 나는 소리치는 대신 엑셀 시트를 만들었다. 나는 혼돈 대신 법정을 선택했다. 나는 폭발할 모든 권리가 있었을 때 존엄성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단지 배신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것을 통해 나 자신을 재정의했다. 이제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을 때 나는 전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거짓말, 비용 또는 해변 사진을 나열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이렇게 말한다. 그녀는 더 나은 것을 찾았다고 생각하며 떠났어요. 나는 남아서 평화를 찾았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떻게 치유되었는지에 대해 세상에 설명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내가 견뎌낸 것의 진실과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자부심을 나 자신에게 빚지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다. 39세. 이혼했고 재건 중이며 그 결혼 생활에서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어떤 사람들은 다리를 불태우면서 해변을 쫓는다. 나는
단단한 땅 위에 짓는 법을 배웠다. 더 이상 빌린 신뢰도, 억지 미소도, 가짜 영혼도 없다. 단지 나, 내 강아지, 스카이라인 전망, 그리고 내가 다시는 누군가가 내 자신의 이야기에서 나를 지우게 두지 않을 것이라는 조용한 확신뿐이다. 낙원을 위해서라도 말이다.